그 이제 책이 있으면 1페이지에 인간과 인간이라고 나오는데 사랑과 이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먼저 나와요. 이게 그냥 보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사랑과 이별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강엄이라는 사람의 별부라고 나오거든요. 강엄. 그 2페이지에 1 써진 거에 강엄, 별부. 거기 책 있으세요? 2페이지 책 있는 분은 강엄의 별부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써놨어요. 우리말이니까 읽으실 수 있겠죠. 엄자가 무슨 엄자? 엄자요. 이거는 뭐 은폐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어디 이 강은 강강자고 이 엄자는 뭐 닫는다 뭐 물가에서 뭐 뭔가를 덮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숫자에다가 이 엄폐란 말 들어보셨죠? 엄폐. 그 엄자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가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엄자를 강엄이라고 하는 게 이름도 참 재밌는 게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잖아요. 엄이라는 거는 그냥 물가에서 은폐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설명? 그러니까 유유자적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만 봐도 유유자적하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뭐 이제 여기서 뭐 설명 쭉 써놨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 다 설명을 읽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 이 고전의 장면과 표현을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지 그 앞부분에 이제 막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패스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쭉 그냥 재미로 읽어보시고요.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 것은 3페이지에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뉘라서 요 설명 좀 드릴게요. 뉘라서. 그런데 그 고전을 공부하시다 보면 잘 나오는 말이 뉘라서예요. 뉘라서. 여러분 뉘라서가 요즘 말로 뭘까요? 누가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누가라고 안 했고요. 다 뉘라서라는 말 썼어요. 알아두세요. 누가 대신에 뭘 썼어요? 뉘라서. 누가 한순간 이별의 장면을 그려 길고 긴 이별의 정을 써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다는 것만 알면 돼. 하여튼 공부할 때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됩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이거보다는 작품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작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정지상의 송인이라고 나오죠. 제가 이거는 좀 우리말로 좀 써드릴게요. 정지상이라는 고려 말에 유명한 시인이죠. 송인이라고 하면 임을 보낸다는 뜻이죠. 송인이니까. 이게 보낼 송자에다가 사람 인자거든요. 임을 보내는 게 송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헐장제 초색자리 일단 음을 좀 잡아주세요. 없는 분은 송군남포 동비서 2학년이신 분은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다시 한번 할게요. 대동강수 하시지 그 음을 좀 잡아주세요. 하시지 그다음 뭐죠? 별루년년 천문 이렇게 돼요. 우걸장제 초색다 거기 책 없으신 그 뒤에 1학년 학우님은 이거 나중에 인터넷 찾으시면 정지상 송인 치면 이게 나오거든요. 한번 한자는 찾아보세요. 제가 한자 쓰는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말로 제가 음을 달아놨어요. 아시겠죠? 우헐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그다음 뭐라고요?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년년 천록파.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칠원절구라고 이런 시를 칠원절구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복잡한데 네 개, 세 개로 끊는 거예요. 네 개.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쓰래. 여기 그러니까 한자 했을 때 우월 장제 다음에 끊고 아시겠죠? 송군 남포 다음에 끊고 대동 강수 다음에 끊고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별로냐면 그럼 보세요. 우월이니까 이게 비우자죠. 비우자 이건 알겠죠? 헐자는 뭐냐면 갤헐자예요. 갤헐. 갠다는 말 들어봤죠? 비가 왔다가 개잖아요. 오늘도 뭐 비가 좀 왔다가 개. 비가 겠어. 장제 이 제는 장뚜기 장뚜. 그 이렇게 비가 갠뭐 장뚝 둑이라 강뚝이라고 하고 강뚝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긴 둑이라고 장뚝이라고 말해서 강뚝이라고 쓸게요. 강에 있는 둑 있잖아요. 강뚝. 비가 갠 긴 강뚝에 해석돼요? 비가 갠 긴 강뚝에 초색다. 풀들의 색깔이 많고 이 마늘 자자는 알겠죠? 마늘 자자잖아요. 그러니까 풀색이 많다는 건 뭐예요?
풀잎이 이들이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풀빛이 짙은 데라고도 했지만 풀빛이 이들이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풀빛이 짙은 데다 빛을 치시고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라고 써보세요. 시각적 이미지. 풀빛이 짙다는 거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시각적 이미지이면서 이거는 시간적으로 보면 봄이죠. 여러분 봄에 풀빛이 짙지 않아요? 맞죠? 그다음에 송군 남포 동비가잖아요. 송은 보낸다는 뜻이고 이 군이 중요한데 군. 여러분 군하면 뭐 생각나요? 임금 생각나요? 군하면. 근데 이 군은 임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대라는 뜻이에요. 그대. 이 군이라고 하는 게 그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송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대를 보낸다는 거예요. 송군. 근데 어디에 보내요? 남포. 남포라는 곳에 그대를 보내니 동비가잖아요. 이 동이라는 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 근데 비가는 뭐냐면 슬픈 노래. 그러니까 이걸 동비가를 해석할 때 움직인다는데 왜 비가가 뒤에 나왔지? 이건 이제 약간 도치라고 생각합니다. 도치. 원래는 비가 동이 맞죠. 그렇지 않아요? 슬픈 노래가 움직이는 거지. 근데 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왜 비가 동이라고 쓰면 동비가라고 왜 썼을까요? 왜 동비가 모르겠어요? 이게 아분을 맞추는 한자의 아분. 한자의 아분은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자, 아주 쉬워요. 이게 아로 끝났죠. 여기도 아로 끝났죠. 여기도 아로 끝났죠. 이게 이제 7원 절구는 1구하고 2구하고 4구가 맞아야 돼. 그러면 아로 끝나면 이게 아분인 거예요. 아로 끝나면 똑같은 글자로 끝나면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아분만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해요. 아분만 가지고 그 정도로 복잡해요. 한문학 공부하면. 근데 여러분 한문학 뭐 공부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가장 이걸 이 정도는 이해가 가죠. 아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 아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비가 동으로 끝나면 아분이 안 맞죠. 동이잖아, 동. 그러면 이거 오자에다가 이응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온 거예요. 이게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알아도 좋잖아요. 아, 슬픈 노래가 움직이네. 슬픈 노래 복받치네. 그러니까 구슬 여기 보면 해석에 인본에는 남포에는 구슬픈 노래 밑줄 짝 치고 청각적 이미지라고 써보세요. 청각적. 이게 청각적 이미지인 거예요.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 해석되죠? 남포에 그대를 보내니 슬픈 노래 복받침.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뭐랄까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 원래대로면 비가겐 긴강둑에 풀잎이 이들이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번역이라는 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포에 인보내니 슬픈 노래 복받침해. 이게 더 낫지 않아요? 뭐 저는 뭐 인보내는 남포에는 구슬픈 노래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겠고요. 대동강수 하시진이잖아요. 대동강의 물이 하시 어느 때쯤 닿을 것인가? 이 말은 뭐예요? 대동강의 물이 언제 다 말라버릴 것인가? 대동강수 하시진은 대동강의 물이 언제 다 말라버릴 것인가? 별루가 되는 이별의 눈물이 년년 해마다 첨록하잖아요. 푸른 물결에 첨가하는.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첨가하는 뭐냐면, 자, 이게 대동강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대동강이에요. 이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녀가 이별해. 그러면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러겠죠? 이별하니까. 이 눈물이 바다가 돼가지고 강이 돼가지고 대동강 배를 띄운다. 완전 뻥이죠. 그러니까 원래 대동강에 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 말랐어. 그냥 막 거북이 등짝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남자와 헤어지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눈물이 강을 이뤘다는 거예요. 뻥인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게 이제 한시의 묘미거든요. 그래서 대동강 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더하니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이렇게도 이제 보통 번역을 해요. 덧붙이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남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 송군 남포할 때 이 남포가 있죠. 남포는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남포는 뭐냐? 이 중국의 사신으로 가는 배가 드나드는 곳이 남포라는 곳이. 중국에 이렇게 써놨어요. 중국의 사신으로 가는 배가 드나드는 곳이 남포. 그래서 옛날부터 이 남포는 사신으로 가면 이별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사신만 아니더라도 뭐 남자가 해서 뭐 그 뭡니까
사신으로 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때 이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포가 이별의 장소. 우리 이별의 부산정거장처럼 이별의 장소로 쓰이는 대명사가 남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대동강물이 언제 닿을 것이냐?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그리고 이건 뭐다? 아까 설명할 때 7원절구다. 왜 7원이냐? 7자로 됐으면 7원인 거예요. 절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시의 절반인데 7원 율시 같은 경우는 7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잖아요. 여기 또 세트로 이루. 다섯, 여섯, 7.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해가세요? 이렇게 세트로 이루.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7원 율시라고 합니다. 7원 율시. 그럼 절구는 뭐냐? 율시의 절반이다 해서 절구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요게 율시인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거 앞에 것만 쓴다는 거예요. 그걸 절구라고 하는 거예요. 7원 절구. 그래서 이 우리나라 7원 절구 중에 가장 그 베스트 작품 중에 하나를 뽑아라고 하면 송인이에요. 멋지죠? 근데 이 작품은 송인이라고도 하고요. 대동강이라고도 해요. 대동강. 이걸 또 다른 그 제목으로는 어떤 책에 보면 대동강이라고 하기도 해요. 송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송인이라고 하는 걸 잘못 한자를 보면 송나라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송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 김천택이라는 사람의 청구 영원에 실려진 그 작품이 이 뭡니까 정지상의 송인이고, 이 정지상은 시를 되게 잘 지었고요. 김부식하고 동문이었어요. 동문 수학을 했는데 이 스승이 정지상만 되게 막 너는 되게 짱이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부식이 나중에 그 뭡니까 뭐 난이 일어났을 때 이 정지상이 동문이잖아요. 정지상을 죽여버려요. 자기 동문만 이렇게 친구만 스승이 이뻐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뭐라 그래야 돼. 그 질투가 무섭죠. 사람의 질투라는 게. 근데 정말 잘 썼죠. 여러분 한번 이 시는 음미해서 이렇게 애울 줄 알 수 있으면 애우시면 되게 좋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허난설원의 채련곡이라고 나올 거예요. 채련곡. 요거는 뭐 원문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채련곡이라는 말의 뜻을 좀 볼게요. 채련곡 여러분 보세요. 채가 무슨 채자일까? 텔채자, 텔채자. 연은 연꽃 연자. 그러니까 채련곡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말로 연꽃 캐는 노래. 해석돼요? 연꽃.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마 이제 강의에서는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안 하셨을 텐데 자 보세요.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연자가 있어요. 연자. 이거는 방송에 없을 거예요. 연꽃 연자 있잖아요. 연꽃. 연꽃 연자가 위에 연자를 쓰잖아요. 연자. 그러면 연자가 무슨 뜻 같아요? 연자. 해석해 보세요. 연자가 뭘까요? 이 아들 자자. 연꽃의 아들, 연꽃의 씨앗, 연밥이 연밥. 여러분 연꽃 가면 연밥 있지 않아요? 하여튼 연꽃이 되게 많잖아요. 연 뿌리도 먹고 막 연의 알밥, 연밥, 연꽃의 알이라는 뜻인데 연자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냥 보면.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제가 써볼게요. 이게 연자가 보세요. 이렇게 쓰면 이게 이게 그리워할 연자는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말을 해, 말을. 근데 말이 실처럼 돼. 이게 마음인데,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을 하면,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박력 있게 이야기를 잘 못하죠. 내가 누군가를 하면 저기요. 이러지 않아요? 말을 이렇게 가다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실처럼 끊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워할 연자고, 이 자는 이게 아들 자자 되지만 그대한테 있어요. 그대 한자에서 연자는 뭐냐? 그대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연자.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자가 연알밥이라고 했잖아요. 연밥이라는 연자도 있지만 이 연자라는 것의 의미가 특히 이제 중국의 시가 같은 거 읽어보면 연자는 다 이 연꽃 연자가 나오면 다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리워할 연자라. 그래서 채련곡은 연꽃을 캐는 노래라는 뜻이지만
결국 이 말은 뭐냐?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게 채령곡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여기는 한자로 막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좀 한자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일단 우리말 먼저 읽어보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보세요. 가을이라 맑은 호수 벽옥처럼 빛나는데, 그러니까 벽옥이라는 거는 푸른 옥이라는 뜻이에요. 가을이라 맑은 호수 푸른 옥처럼 빛나는데 연꽃 깊숙한 곳 작은 배 메어두고, 연꽃 깊숙한 곳에 작은 배 메어두고 물 건너 임을 만나 연밥을 던지다가, 거기 한자 보면 연자 있죠. 세 번째 그 한자에 끝에 연자는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요? 연자라고 있을 텐데. 네,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죠. 연꽃 연자에 아들 자자인데 이때는 아들이 아니라 뭐 새끼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연꽃의 새끼, 연밥이죠. 그래서 연자가 보세요. 이거 뭐다? 그대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연자. 물 건너 임을 만나 연밥을 던지다가 남의 눈에 그만 띄니 반나절이라 무안해라. 그러니까 이게 연밥을 던지고 막 사랑 노래를 하는데 요즘은 막 사람들이 있어도 되게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죠. 요즘 젊은이들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놀랄 정도야. 사람들 있건 말건 막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남의 눈에, 그러니까 그 시기는 옛날이니까 그만 이제 띄니 반나절이나 무안해라. 그러니까 남이 이제 그걸 쳐다보니까 반나절 동안이나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무안하다는 거는 부끄러워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남의 눈에 뜨니까 그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다가.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채령곡 이게 헌한서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헌한서론의 뭐 규원가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채령곡이라고 해서 연꽃 캐는 노래 이런 거는 안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채련곡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좀 쉬워요. 그 다음에는 다 이제 시조들이 나와요. 시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시조 넘겨보세요. 거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여기 매창 나오고요. 이와우 흙뿌릴째 이게 나와요. 매창. 제가 이것도 설명 좀 드렸는데, 여러분 매창 공원이 어디 있다? 제가 이거 안 했나? 매창 공원이요. 부안에 있어요. 전라북도. 부안 안 가보신 분? 부안 안 가보셨어요? 아이고, 어디 서울 경기만 다니셨나? 아니, 부안이 되게 멋있어요. 부안은 저희 매창공원 몇 번 갔고요. 제가 매창공원에 가면 이 매창이 쓴 한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막, 저는 한문학도 했으니까 석사 가지고 공부해서 제가 막 설명을 막 해줘. 사람들이 이게 이런 뜻이에요. 거기 가면 한시들이 되게 많다니까. 매창공원에 이게 우리나라 시조만 있는 게 아니라 매창이 한시를 엄청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이 매창이 이제 한시를 되게 기생. 한시를 되게 많이 썼는데 하여튼 한시를 제가 많이 해석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매창은 이와우 흙뿌릴째라는 시가 되게 유명한 시인데요. 부안에 가시면 어디 가시라고? 매창공원 꼭 가보세요.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국문학을 하면요, 뭐가 좋냐? 갈 데가 많아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갈 데가 많아요. 근데 근데 갈 데가, 보세요, 많다고 쳐요. 근데 국문학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진짜 가봤자 별 뭔 뜻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국문학에 대한 지식을 좀 기본에 깔고 가면요, 이게 이런 뜻이었어. 제가 이제 그런 걸 알려드릴게요. 자, 이와우 흙뿌릴째 나오잖아요. 이와우.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봐요. 이와우 흙뿌릴째. 요즘 말 쓰면 이와우 흙뿌릴째. 이와우 흙뿌릴 때죠. 요즘 말로 하면 매창. 자, 그럼 이와우가 뭐냐? 여러분, 이제 앰비규어티라고 하는데, 이화우는 이게 이제 백꽃이죠. 백꽃 맞죠? 네. 그 뭡니까? 이화여대가 백꽃이라는 뜻이에요. 백꽃. 네. 그러니까 이화여대 있잖아요. 이화여대, 옛날에는 이화여대라고 안 했어요. 백꽃, 계집, 큰 배움터. 그 이화여대 그 순 우리말이에요. 백꽃이잖아요. 백꽃. 여자. 계집이 요즘에는 좀 약간 비속어지만 옛날에는 계집이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여인을 의미해요. 여인 또는 부인 이런 뜻이었어요. 그다음 큰 배움터. 이화여대를 옛날에 그렇게 썼다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화라는 건 백꽃이에요. 백꽃 비잖아. 우리말로 하면. 그럼 이화우가 흙불일지라고 할 때 이화우는 뭐냐? 두 가지도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여러분 두 가지가 이화우의 두 가지 뜻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이화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할 때 나는 그냥 단지 시험에서 A 플러스를 맞고 싶어라고 공부를 하려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국문학을 공부를 하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시험에 뭐 좋은 성적도 뭐 90점 맞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이화우의 두 가지 뜻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모르면 말 안 되죠. 이화우는 자, 첫 번째는 자, 백꽃이 필 때 내리는 비라는 뜻이에요. 백꽃이 피잖아요. 4월 뭐 이때 백꽃이 필 때 내리는 비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백꽃이 비처럼 떨어져. 여러분 이화우 백꽃이 비처럼 떨어지는 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공부만 하러 다니셨나 봐. 백꽃이 이렇게 그 어디 가보면 저는 많이 봤는데 백꽃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백꽃이 이렇게 막 떨어져요. 진짜 멋있어요. 백꽃이 떨어지는 그 모습이. 그게 이화우거든요. 꽃도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벚꽃하고 비슷하죠. 맞아요, 맞아요. 백꽃은 하얗고. 네, 그러니까 벚꽃은 근데 이제 약간 하얗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벚꽃하고 비슷한데 백꽃은 좀 더 이렇게 눈송이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이 백꽃이. 한번 나중에 이화우 뭐 이렇게 동영상 찾아보세요. 진짜 멋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 작가 이것의 작가는 이걸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고 쓰진 않았어. 분명히. 그렇지 않나요? 아니 옛날에 뭐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은 아 이런 뜻도 있을 거야. 이런 게 뭐냐면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저자의 죽음하고 여러분 이제 그 3학년 1학기 때 이제 문학 비평론이라고 배우실 건데 저자의 죽음하고 이게 이제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독자 반응 비평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시를 쓴 매창은 죽고 무덤에 있죠. 매창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매창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저자의 죽음을 매창이 죽었다 이렇게 이게 그 문학 용어가 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국문학을 공부를 해서 저자의 죽음이 뭔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자의 죽음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죠. 이게 뭐냐면 써놓으세요.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더 이상 작가의 몫이 아니다.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더 이상 작가의 몫이 아니다. 이게 저자의 죽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문열 작가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이문열 작가가 어떤 걸 썼어.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 한강 작가가 뭐 어떤 작품을 썼어요. 그게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죠. 살아있는 작가들인데 그 사람의 작품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도 저자의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자의 죽음은 작가가 뭐 세익스피어라든가 뭡니까 로버트 뭐 번스라든가 또는 윌리엄 워즈워드라든가 이렇게 죽은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더 이상 작가의 작품의 몫이 아니다. 독자 반응 비평은 그 작가가 쓴 작품은 독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관점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뭐다? 독자 반응 비평이다. 그럼 독자 반응 비평이 이름이 심리 비평? 심리 비평 그러니까 심리 비평이라고 그러니까 심리 비평하고는 또 좀 다르고요. 심리 비평은 이제 심리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이제 어떤 심리적인 역할로 우리가 이드와 에고와 슈퍼 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분석하는 게 심리주의 비평이고요. 독자 반응 비평은 그러니까 심리 말고 심리 아니면 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주의라고 해도 되죠. 심리주의라고 그러니까 저는 심리라고 하는 줄 알고. 그렇죠. 독자 반응 맞아. 그러니까 독자 반응이 심리주의라고 해도 되죠. 큰 틀로 보면 심리 그러니까 미적인 걸 추구하는 거니까 심리주의. 좋은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잘 하시네. 그래서 하여튼 독자 반응 비평하고 저자의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문학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남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1학년 오셨지만 이런 말 듣잖아요. 처음 저자의 죽음, 독자 반응 비평.
이게 신미주의. 이런 게 다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하나씩 띄우쳐 가는 것도 공부의 묘미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다시 이제 빨리 볼게요. 이와 후 흙뿌릴째. 그러니까 백꽃이 다 뿌려질 때 울며 잡고 이별하니. 울며 잡고 막 이별했다는 거예요. 이별한 님. 저까지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추풍 낙엽 뭔지 알겠죠? 가을 바람 떨어지는 잎. 추풍 낙엽에. 됐죠? 저도는 그 사람도란 뜻이에요. 그 사람도. 날은 나를. 생각난가는 요즘 말로 할게요. 생각하는가.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는가. 해석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이별은 봄에요. 일반적으로 봄에 많이 해요. 가을에 많이 해요. 가을에 많이 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가을에 많이 해요. 근데 이 작품을 보니까 봄에 이별했어.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그래서 작품을 공부할 때는 다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가을에 이별한 봄이죠. 아니 백꽃이 봄인데 제 말씀은 이별을 보통 할 때 이별을 가을에 하잖아요. 낙엽 떨어질 때 하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백꽃이 봄인데 봄에 이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별의 공식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작가가. 네.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방송 공부에도 안 나와요. 이건 제가 다양하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일반적인 해석을 역행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회사에서 축구나 그 있었잖아요. 가을 네. 가을 거기서부터 가을에 시작했다가 이분은 이제 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삶과 죽음의 길이 예시하며 나는 가나단 말도 못단이 있고 가난이 있고 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그러니까요. 이해저에 떨어지는 잎처럼 이거 이제 비유적으로 쓴 거죠. 그러면서 약간 고정적으로 많이 가을을 많이 노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거 못아온데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작품 아니에요? 이거랑 비교해도 재밌겠네요. 재밌죠. 당연히 그런 걸 가지고 논문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논문을 쓰거나 뭐 리포트를 쓰려면 일단 내가 지식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식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을에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거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 이걸 우리가 요절이라고 하잖아요. 요절. 요절이 한자로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써요. 요절. 끊을 절자는 쓸 줄 알죠? 끊을 절자 쓸 줄 알잖아요. 요자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쁠요. 예쁠요. 두 번째가 일찍 죽을요. 그러니까 미인 방명 들어봤죠? 네. 예쁜 사람 일찍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재밌잖아요. 미인 방명 요절했다고는 많이 들어봤는데 요절의 요자가 이런 뜻인지 몰랐죠. 요절했습니다. 뭐 그랬잖아요. 29세 뭐 죽거나 이러면 예쁠 요자하고 일찍 죽을 요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죽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쓴 거죠. 여기저기 떨어진 잎처럼이라고 해서 직유법을 썼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거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 부모를 한 가지라고 쓴 거잖아요. 그렇죠? 아 미타찰에 맛볼래 도닦아 기다리고다. 극락에서 만날 나는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이게 제망매가죠. 제망매가. 그러니까 이 제망매가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 승려가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승려가 한번 이 세상을 떠나면 이게 나가잖아요. 출가 가출이 아니고 가출은 나갔다 다시 와도 되지만 출가를 하면 그 뭐라고 인연을 끊는다고 그러죠. 인연을 끊어야 되는데 자기 누이가 죽은 것에 가지고 막 이렇게 승려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과연 그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문학이 그래서 재밌는 거 답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난 안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추풍 낙엽에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리 알죠?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매. 한오매는 요즘 말로 한오라 이렇게 붙여보세요. 한오라 이런 뜻이에요. 한오매 옛날 말인데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라. 봄에 떠나는데 가을에 생각난다. 그렇죠. 봄에 떠나서 이제 뭐 만난다기보다는 봄에 떠난 사람을 이제 가을에 다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은 가을, 그러니까 봐요. 그 200 있죠. 200 이태백. 이태백에 보면 이 작품 보세요. 양인 대작이라는 이 앞부분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산에서 술을 마셔. 양인대작이 산중대작. 산중대작이에요. 근데 양인대작. 그러니까 산 속에서 그 뭡니까?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벌써 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때요? 이 봄에 이렇게 술을 마시잖아요. 봄에 그렇잖아요. 봄에 막 이렇게 그 뭡니까 복숭아꽃, 노약꽃 이렇게 피었을 때 술 많이 마시잖아요. 가을에 보다는 봄에 이렇게 산에 가서 술 마시면 막 술맛 좋지 않아요? 술 좀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 하여튼 그러니까 근데 봐요. 양인 대작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식구냐면 하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때 아무것도 아니야. 두 사람이 술잔을 대하니까 산에 있는 꽃이 펴.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산에 있는 꽃이 필 때 술잔을 마셔요. 술을 마셔요. 두 사람이 막 겨울부터 술을 막 마시고 있는데 산에 꽃이 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네, 산에 꽃이 필 때 두 사람이 술을 마시잖아요. 200은 이거를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네. 멋지지 않아요? 산에 꽃이 필 때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는데 이건 뭐냐면 겨울부터 그냥 마시는 거예요. 겨울부터 그냥 죽어라고. 마시다 옆에 보니까 산에 꽃이 핀 거야. 뻥도 완전 뻥 아니에요? 한 3개월 동안 술만 마신 거야. 겨울에. 12월 달부터 막 술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간암 걸려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산악의 양인대작 이래도 되는데 양인대작 산악의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니까 문학을 공부할 때. 그게 이 작품을 읽는 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런 의미의 시간의 일을 역전을 한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번이 뭐냐면 뭐였어요? 지금 이제 짧은 이별 긴 그리움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짧은 이별 봐요. 지금 정지상의 송인 같은 경우도 어때요? 남포에 힘을 보냈죠. 짧게 보냈고 길게 이별하는 거 언제 올지 몰라. 그 다음에 이 채령곡도 보세요. 뭐 이제 그 물 건너 임을 만나서 물 건너 임을 만나가지고 연밥을 던지는 거. 그러니까 물 건너 임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이게 오랜만에 만난 거지. 맨날 만난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만난 거예요. 어쩌다. 이해가세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작품도 이하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라는 거 봄에 만났는데 헤어졌어. 그걸 가을에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간절한 기다림과 지극한 정성이라고 나왔죠? 나와요? 그래서 그 유명한 황진이가 나오는 거예요. 황진이. 저는 정말 이 황진이의 이 작품은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재밌는 게 이선희라는 가수 모르면 없죠. 이선희 가수의 뭐 한바탕 웃음으로도 있고 제2에게 유명한 게. 근데 알고 싶어요. 이 노래 알아요 혹시? 몰라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나요? 몰라요? 이거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제가 좀 이따 틀어드릴게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뭐 이런 노래 있는데 몰라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이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가 이 황진이의 한시예요. 황진이가 지은 한시라고. 그 황진이가 지은 한시를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모르셨죠? 그냥 이선희 그 노래가 어떤 작곡가가 지은 게 아니에요. 황진이가 지은 그 노래 보면 정말 막 애잔하잖아요. 잠이 들면 하여튼 그래요. 그런 시인데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한어리를 베어내요. 자, 이 황진이의 이 시조가 기가 막히게 보세요. 요즘 말 써보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요. 요즘 말 쓰는 맞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잘 썼는지.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은 시간이죠. 기나긴 밤 시간 아닙니까? 한 허리라고 하면 이건 공간 아니에요? 공간이잖아요. 허리라는 게 시간이에요? 허리.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게 뭐냐? 시간의 공간화다.
문학적 시간의 공간화. 그러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한번 생각해서 이게 잘 쓴 시에 못 쓰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 기나긴 밤에, 그러니까 요즘에 예전에 그 뭐죠 노래 중에 그 뭐지 솔리드의 노래 중에 이 밤의 끝을 잡고 이 노래는 알아요? 네. 이 노래 이 밤의 끝을 잡고가 시간의 공간화예요. 이 밤의 끝을 잡고 밤은 시간이죠. 네. 끝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죠. 공간. 끝이 뭐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시작이 있고 끝이라는 어떤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어쨌든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 뭐라고 나서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 이 시는 정말 명작이라니까.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 봄바람이죠. 봄바람. 이불 아래에다가 다 서리서리 조금씩 넣었다가 이런 뜻이겠죠.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뭐라고 나왔어요? 어른님이라고 나왔죠.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보세요. 이게 보면 여러분 어른이라는 게 이제 이것도 여러분 어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른이라는 게요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이야기했나? 어른이란 말은요 이게 되게 특이한 단어예요. 다에다가 니은이 합해진 거예요. 얼루다이디. 그럼 어루다는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정을 통한다. 니은이 아주 독특해요. 니은이 뭐냐? 니은이라고 하는 거는 관형사로 쓰이잖아요. 뭐한 뭐 이렇게. 여기서는 명사형 어미. 보통 명사형은 미음으로 쓰이죠. 죽음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니은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어른은 뭐냐? 요즘 말로 정을 통한 사람. 결혼한 사람. 그렇죠. 결혼한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엄밀히가 문자적으로 보면 결혼한 사람만 어른이고. 이렇게 되는 거. 어른. 정을 통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어른님은 그러니까 이 어루다에서 이제 어른이라 쓴 겁니다. 사랑하는 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여기서 뭐 어른 성인 이런 뜻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면 구비구비 펴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가지고 춘풍 이불 아래 넣었다가 특히 동지는 밤이 제일 긴 날이죠. 동짓날은 정말 시간 안 가잖아요.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서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자 여기다 지우고 쓸게요. 이 작품은 추상적이고 관념적. 자 이것을 뭘로 고치느냐? 감각적으로 형상화시킵니다. 여기 해석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추상적이잖아요. 동짓달 기나긴 밤이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니까. 밤이라는 그 글자가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보여요? 우리가 하트를 막 썼지만 사랑이 안 보이잖아요. 추상명사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밤이라는 게 보이진 않는 거예요. 밤의 풍경이 보이는 거지. 맞죠? 어쨌든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을 뭘로 형상화시켜? 감각적으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왜? 한 허리라고 하는 걸 썼죠. 그 다음에 구비구비 펴겠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24시간인데 그 허리를 베가지고 사랑하는 님이 오면 한 56시간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가능 안 하죠. 가능하진 않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표현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 기녀시조망은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재밌으니까. 기녀시조는 다 사랑 이야기잖아요. 기녀시조만 연구한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작품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녀시조는 거기다 좀 써보실래 밑에다가 밑에다가 기녀시조 땡땡 기녀시조 땡땡 기녀시조는 애정을 노래하여 거기다 말로 해드릴게요. 애정을 노래하여
사대부 시조의 내용과 표현을 확장시킴. 다시요. 애정을 노래하여 사대부 시조의 내용과 표현을 확장시킴. 이게 바로 뭐다? 기녀시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다 필기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홍랑의 시가 있을 거예요. 5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시험 가져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